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리학이랑 뭐 우주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좋아하다 보니까 저번 발표 때는 그 양자 역학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맥락으로 블랙홀에 대해서 발표를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블랙홀이 이제 약간 하드 포맷 하듯이 우주가 가지는 모든 정보들을 어떻게 지워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정보라는 무엇일까요? 정보란 것은 일단 인간이 만들어낸 가공된 정보가 있을 것 같고 우주가 만들어낸 우주의 정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폴이고요. 직책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고 생일은 12월 29일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다 그냥 사람들끼리 약속하고 정의 내린 것이기 때문에 기준이 바뀌면은 이제 언제든지 정의가 바뀔 수 있는 가공된 정보이죠. 좋은 예시로 한국 나이와 만 나이의 차이만으로도 저희가 정의하는 나이가 바뀌죠. 다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물은 하나의 산소 원자와 두 개의 수소 원자가 융합되면 생기는 물질입니다. 합쳐지면 뭐 이렇게 된다라는 관찰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파악은 할 수 있지만 왜 이 규칙이 생겨났는지 왜 이 정보가 생겨나는지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우주에서 결정된 규칙인 거죠. 즉 우주의 정보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인간은 이 우주의 정보들로 인해서 탄생한 존재이므로 가공된 정보는 우주의 정보로부터 파생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발표에서 정보란 우주의 정보를 뜻하는 걸로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의 이 우주의 정보를 방금 본 물을 예시로 좀 더 한번 파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은 수소랑 산소 원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들은 전자, 양성자, 중성자라고 하는 더 작은 입자들로 구성이 되는데요. 그리고 비교적 최근 실험으로 밝혀진 바로는 이 원자, 양성자, 중성자뿐만이 아니라 우주에서 가장 작은 입자들인 위 표에서 나오는 이 소립자들로 또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립자들을 연구해본 결과 소립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소립자들은 각 종류별로 특정 주기로 XYZ 좌표상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는데요. 이거를 특정 파동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사인 웨이브로요. 그리고 이 움직임을 연구해 본 결과 소립자의 성질에 대해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소립자가 가지는 상태는 오직 소립자가 가지는 이 확률, 어느 확률로 얘가 돌고 있을 건지에 대해서만 결정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소립자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100%알 수는 없지만 어떤 소립자고 어떤 상태나에 따라 특정 정해진 확률로만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그 우주에서 정의한 이 정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물질과 규칙의 근원이 되는 이 소립자라는 존재는 모두 자기들만이 가지는 특정 확률들로 움직인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에서 정의한 정보와 규칙은 모두 소립자들이 가진 확률과 이 확률들로 결정되는 소립자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패턴들이 바로 저희가 자연에서 느끼고 우주에서 정의하는 규칙 혹은 정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립자들이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 이 결론이 뭐를 뜻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만 더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우주의 탄생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 발생한 모든 일들은 이미 이 소립자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한 이 저희가 알고 있는 규칙들로부터 생성이 됩니다. 즉, 그 뜻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수학적으로는 이 소립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모두 다 알 수 있으면은 우주에서 발생한 모든 일들에 대해 다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종이에 글을 적은 후에 불에 태웠다고 칩니다. 그럼 만약에 저희가 불을 붙이는 순간부터 종이가 재가 되는 순간까지 모든 소입자들의 움직임과 에너지의 변화를 모두 다 기록하고 그 기록들을 모두 원복시킬 수 있으면은 이 태우기 전 형태로 다시 되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스케일의 차이만 있을 뿐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의 탄생으로부터 발생한 소립자들 간의 움직임과 에너지의 변화를 모두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우주 또한 모든 정보를 다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 이론은 뭔가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긴 하지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소립자들이 가지는 정보, 이 양자 정보는 우주의 탄생 이후부터 사라지거나 숨길 수 없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정의한 이론이 퀀텀 노 하이딩 티어럼이라고 숨길 수 없다라는 뜻으로 불리는데요. 물리학자이신 어떤 인도분 아룬 케이 파티라는 분이 주장했고요. 놀랍게도 2011년에는 소량의 소입자 간의 상호작용을 모두 다 기록한 다음에 그 상호작용을 반대로 적용해가지고 소입자를 다시 원본 상태로 복구함으로써 이 이론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했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하긴 하지만 이제
사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복구가 가능하다라기보다는 앞서서 파틸 박사가 말한 것처럼 그냥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우주의 탄생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정보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우리 우주 안에 계속 기록되어 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는 그 모든 근대 현대 물리학의 뿌리이고 자연의 규칙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음을 표현해주는 이론인데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정보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자연의 규칙은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갑자기 좀 뜬금없지만 잠시만 다른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발표의 주제인 블랙홀이죠. 뜬금없이 갑자기 왜 딴 얘기 하냐 싶으시겠지만 조금만 더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블랙홀은 무엇일까요? 블랙홀은 무엇인지 설명드리려면 먼저 우리의 태양과 같은 이 별이라는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별이란 중력이라는 힘으로 인해서 뭉쳐진 수소 덩어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증명한 바로는 모든 물체의 중력은 질량이 커짐으로써 커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수소 덩어리가 점점 계속 뭉쳐지면서 커지면서 중력도 더 강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특정 이상의 질량을 가지게 되면은 중력의 힘을 못 이겨서 이 수소가 헬리움으로 핵 융합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핵 융합으로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현재 저희 태양이 뿜어내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로 인해서 이 별이라는 존재는 사실 엄청나게 강한 중력을 버티면서 계속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원래는 자신의 질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중력으로 무너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요. 이 핵 융합으로 인해서 계속 버티고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핵 융합은 이제 질량이 엄청 큰 별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계속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말씀드린 수소가 힐리움으로 융합을 하고 힐리움이 탄소로 융합을 합니다. 그리고 탄소는 니온으로 융합을 하고 니온은 또 산소로 융합을 합니다. 그리고 산소는 또 실리콘으로 융합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실리콘은 쇠로 융합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자세한 이론은 시간상 못 들어가지만 이 쇠는 더 이상 이제 융합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고로 이제 융합은 여기서 멈추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이라는 거대한 존재는 이 핵 융합의 힘으로 겨우겨우 중력으로부터 버티고 있는 존재인데 쇠가 된 순간부터는 더 이상 이제 핵 융합이 발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중력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1초도 안 되는 순간 안에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중력이 그 별을 생각하시면 엄청나게 크잖아요. 별 사이즈만큼의 엄청난 중력이 한 공간에 집중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증명한 바로 공간과 시간은 하나의 표면이거든요. 사실상 하나의 표면이고 이게 휘고 접힐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존재들은 보통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은 중력으로 인해서 휘고 뒤틀리는데요. 보통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휘고 뒤틀리는 정도까지만 되지만 너무나 많은 양의 중력이 딱 한 공간에 집중되면서 버티지 못하고 공간이란 시간이라는 표면이 구멍이 뚫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멍이 바로 저희가 정의하는 블랙홀이 되는 겁니다. 거의 뭐 현실이 판타지보다 더 판타지스럽죠. 그리고 이제 2019년에는 드디어 메시어 87이라고 불리는 은하계 가운데 있는 블랙홀의 사진을 찍는 것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래에 있는 사진이 바로 그 사진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사진이라기 부르기는 좀 애매한데요. 한마디로 전파의 반응을 시각화한 것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블랙홀에 대해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첫째, 일단 웬만한 은하계의 중심에서는 거의 항상 엄청난 크기의 블랙홀들이 발견되는데요. 이는 은하계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질과 이를 끌어들일 중력이 필요한데 이의 시작점이 아주 옛날에 생성된 블랙홀이기 때문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두 번째, 블랙홀의 표면에는 아직 분해되지 않고 블랙홀 주위를 맴도는 이벤트 호라이전이라고 불리는 더 이상 블랙홀로부터 탈출할 수 없는 물질들로 구성된 반지 모양의 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빛보다 빠르지 않은 이상 어떠한 물체도 블랙홀을 탈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저 세 번째 사실에 대해서 잠깐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떤 물체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걸 상상해 하시면은 블랙홀의 뭐 강한 속력 혹은 강한 파워 때문에 탈출하지 못하고 빨려 들어가는 걸 상상하실 텐데요. 이는 뭐 반만 맞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과 공간도 하나의 표면이거든요. 표면이기 때문에 이든 휘고 굽혀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라는 존재가 블랙홀의 엄청난 양의 강한 중력으로 인해서 안으로 휘게 되는데요. 안으로 휘게 되면서 이제 블랙홀의 주변의 시간은 블랙홀 밖의 시간보다 더 빠르게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사용되는 예시인데 종이에 두 점을 찍어놓고 선을 이으면은 어떤 거리가 있겠죠. 한 표면 위에 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종이를 접어서
점 사이를 잇게 된다면은 그 거리가 그만큼 좁혀지겠죠. 시간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표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굴곡이 생겨서 접히게 된다면은 거리가 더 좁아지면서 더 이제 빨라진다고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블랙홀 안에 있는 시간은 블랙홀 밖에 있는 시간보다 더 빠르게 흐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방금 전에 생각한 이제 블랙홀에 갇힌 존재가 블랙홀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그냥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탈출해야 한다라기보다는 블랙홀의 공간인 미래로부터 현재 저희의 공간인 과거로 시간 여행을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저희가 아는 바로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떠한 물체도 블랙홀을 탈출할 수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이제 맨 처음에 말씀드린 그 우주의 정보라는 존재랑 블랙홀을 합칠 때가 왔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바로는 이 소입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모든 기록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우주에 남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물체들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떠한 두 입자가 있는 상황에서 한 입자가 다른 입자에게 어떤 영향을 줬다고 칩시다. 근데 이 영향을 받은 입자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갔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 한 입자가 다른 입자에게 영향을 줬다라는 이 정보, 이 사실의 반은 사실상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서 더 이상 그 정보는 이제 접근이 불가능해집니다. 근데 하지만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직도 정보는 보존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도 없는 숲에서 나무가 쓰러진다면은 그 나무는 소리를 내는 걸까요? 이런 철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이 정보는 아직도 블랙홀 안에 있는 거고 이 블랙홀도 현 우주 안에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정보는 아직 보존이 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비트코인을 가진 하드드라이브가 사라져서 수십억이 날아간 사건처럼 만약에 우주의 정보를 가진 이 블랙홀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옷에 구멍이 나면은 커지거나 구멍이 훼손되거나 구멍이 바뀔 수는 있지만 옷이 존재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구멍은 존재하는 것처럼 블랙홀도 우주가 존재하는 이상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추론이 되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1975년도에 이제 호킹 박사가 발표한 논문에는 블랙홀도 서서히 작아지다가 사라지는 존재라는 이론을 세웠는데요. 조금 비약이긴 하지만 이 호킹 박사의 이론을 한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이 빈 공간은, 그러니까 정말로 아무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빈 공간은 그냥 비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양극이 되는 물질 에너지와 반물질 에너지들이 계속 생성되면서 충돌을 일으켜서 에너지가 결과적으로 0이 되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빈 공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호킹 박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블랙홀의 끝자락에 걸치는 빈 공간 또한 물질 에너지와 반물질 에너지가 생성됩니다. 그런데 이 경계에서는 마이너스를 실현하는 반물질 에너지가 블랙홀에 갇히게 되고 플러스를 실현하는 물질 에너지가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주에는 플러스 1만큼의 에너지가 생성이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플러스 에너지는 어딘가에서 와야 합니다. 무에서 유창조는 불가능하니까요. 그러므로 에너지는 블랙홀로부터 뺏어오게 되고 블랙홀은 그만큼 이제 사이즈가 줄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본 결과 플러스 1을 실현하는 그 에너지의 파동은 열 에너지와 되게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주에 이런저런 정보를 다 담고 있는 하드드라이브 역할을 하거니 이 블랙홀이 그 정보들을 다시 우주로 뱉어내지 않는 상태로 드라이 아이스처럼 점점 열을 분출하다가 소멸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블랙홀은 물은 2개의 수소와 하나의 산소로 구성된다. 혹은 탄소는 6개의 중성자와 6개의 양성자로 구성된다. 이런 정보와 같은 우주의 규칙을 아예 지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연구하고 있는 모든 우주의 법칙들이 사실상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과학자들은 인포메이션 패러독스라고 부릅니다. 마치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시스템 32 폴더를 지우는 느낌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과학자들은 이 난제를 풀기 위해서 되게 많은 고민들을 하는 중인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아직까지 고민 중인 이 난제에 대한 해결책들을 조금 공유 드린 후에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랙홀 표면의 주변에는 아직 소화되지 못한 물질들로 이루어진 이벤트 호라이즌이라고 불리는 이 링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링을 과학자들이 관찰해 본 결과 블랙홀의 새로운 물질들을 삼킬 때마다 이 이벤트 호라이즌이 미세하게 변경되고 커진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과학자들의 주장은 물질이 들어가게 되면은 정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이벤트 호라이즌에 기록이 되어 있다가 블랙홀이 사라지는 순간 다시 우주 밖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이론으로부터 파생되는 되게 흥미로운 이론 중 하나가 뭐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이 우주도 어딘가 2차원 공간에 기록된 홀로그램이다라는 뭐 재미난 이론이 있는데요. 시간상 일단 설명이 불가능하므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솔루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홀은 열을 계속 방출하다가 소멸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열 에너지의 파동은 그냥 파동이 아니라 흡수한 물체들의 에너지 정보가 담긴 파동일 것이다 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근데 뭐 아쉽게도 이 모든 해결책들은 아직 이론일 뿐 수학적으로나 실험적으로나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계속 과학자들은 블랙보드를 보면서 고민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직 우리가 사는 이 우주라는 존재에 대해서 되게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그만큼 재미난 게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뜻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